우선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스튜디오 25-9에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미술 비평, 미술 분석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진 거를 봤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길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개하시는 것들이 오늘 발표하실 작업에서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설명하셔서 미술 분석도 그런 이번에 소개하실 작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 그 당연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진 작가님이 써준 질문지 제목이 김지섭 작가의 작품으로 그리고는 좀 짓고 2002년 쌍띵베어트 너는 크다 이렇게 제목을 한 걸 보고 태진 작가님은 당연하게 그 2002년 작업을 더 중점으로 작업으로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이번에 본 작업으로 소개할 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3.1 분석 뭐 이렇게 3자의 1인칭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 25-9에서 시도하면서 그것을 작업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작업으로 발전하게 된 근거들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획과 맨 처음에 원인이 됐던 너는 크다 작업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3인칭 분석과 1인칭 분석을 찾아내고 어떻게 3자의 1인칭 분석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추가로 달았고요. 작가님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독일에서 나는 전시를 본다라는 전시를 했어요. 작업을 꺼내놨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벽에다가 나는 전시를 본다라고 쓰고 그 전시 준비부터 전시 과정 전체를 기록해가지고 각 작가별로 기록해서 CD-롬을 만들어서 그 선물로서의 미술이라고 쿤스트 알스 게쉔케 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전 귀국하고 들은 얘기에 하면 저것 때문에 소개하는데 저게 CD가 사용됐고 아헨 전시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제가 미술이란 아트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에 뭐 예술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지만 가장 마음에 편하게 다가오는 건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라는 게 업을 만든다라는 뜻이고 업이라면 당연히 그 업을 주장할 주체가 형성되고 해탈하지 않고 재범무화로 해탈하지 않고 나를 주장함으로써 자기 업보를 만들고 업을 만들고 그 업보를 책임지는 그런 것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선물로서 미술로 그리고 내가 전시를 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상상했던 것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의 선업을 만들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시를 본다라는 것보다 더 발전돼서 지금 스튜디오 25-9에서 9명의 작가에 대한 작업을 보면서 3자로서 작업을 한 당사자가 아닌데 3자로서 그 작업을 만나면서 나는 어떻게 호기심을 만들고 내 마음의 능력들은 어떻게 서로 비추어서 상상력의 놀이를 만드는지 그것들을 분석하는 3.1 분석을 지금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9개 질문지와 작가의 2차 방송 대화를 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래간만에 좀 더 자기 작업을 깊이 보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틀에서 충분히 업 만들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미술계의 어떤 관행들이 전 좀 불편했는데요. 실제 한국 미술계에 다가갈 능력도 없었죠. 한 번도 뭐 이렇게 제대로 작가로 주목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 다가갈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일에서 미술을 시작한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 눈에서 볼 때 다 이렇게 한국 미술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싸잡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자본과 협력하고 있는 미술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상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작업들을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지원금들을 줘요. 그런 부분들 아주 불편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의 검사들이나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시험 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뛰어난 과거 제도의 성과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었던 선균형도 있지만 아주 불편한, 따라가는 데는 빠르지만 창작하는 새로운 것을 만든 데는 아주 불편한 매개자 지배가 행행하고요. 그런 틀에서 제가 한국 비평가들을 볼 때 박용숙 외에는 자기 미술 이론으로 비평을 한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생각들이 이미 확인된 시험으로 확인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외시되고 미리 확인된 매개된 지식들만 평가받는 그런 사회로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작가님이 질문지를 보냈을 때 작가님의 독일 생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간만에 독일 유학 생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본과 협력하는 미술계와 시험 보는 사회에서의 미술에 있어서의 비평과 미술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에 굉장한 왜곡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작 출판에서 비평의 비평이라는 개념으로 3인칭 비평 방법과 1인칭 비평 방법을 찾아냈고요. 이번 스튜디오 25-9에 한대희 작가님이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기획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질문자로 참가하면서 3자의 1인칭 비평이라는 방법을 시도를 하고 이 비평의 방법들이 적어도 한국 미술계라는 사회를 조형하는 단초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3일 분석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하는 이것도 충분히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공간 안에 놓였던 작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영상이나 사진들로 전달되기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경험을 했지만 그 공간을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특히나 이렇게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공간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게 거의 암흑에 가까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암흑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축소된다. 그게 사실 다른 유명한 작가의 작업에서도 어떤 공간을 이렇게 암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주나 이런 것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땐 공간이 사실 굉장히 압축되는 경험도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부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게 이제 질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지를에서 보면 공간을 평면으로 압착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 전시장 안에서의 경험은 빛을 낮은 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드는 실체, 그러니까 몸 덩어리들을 그림자로 평면화시켜서 압착해낸다. 그러니까 빛이 몸을 그림자로 평면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현상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게 이 작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생각의 출발이 평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외감과 내감이 만나면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내감은 지금 솟아나서 계속 뒤따라 이어지는 시간의 형식을 갖고 있고, 외감은 여기에서 옆으로 퍼지는, 나란히 옆으로 퍼지는 공간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인,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여기서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공간은 옆으로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것과 하나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감각의 출발인 것 같고요. 그 바탕에서 감각 체험에서 생각이 출발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이 많은 공간과 구분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생각은 이 현재에서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의 점으로 파악될 수 있어요. 그리고 뒤따라 이어지는 면에서 선까지 시간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될 때는 분명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면이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치 의식의 표면 같은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스크린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면이 될 때 대상의 형태들을 뽑아내서 기초적인 생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시에서 여기서 드러나는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몸 덩어리들을 그림자로 압착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구조에서도 잘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익숙하게 쓴 카메라와 빔 프로젝트 누구나 다 아는 기기들입니다. 근데 실제상과 망막상으로 대비된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도 바깥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안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밖과 안이 결합되지 않고 시각 체험이 일어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상에 상응하는 망막상을 가지고 있고, 그 눈에서 맺힌 망막 자극을 탈라무스라고 너무 오래전에 30년 전쯤에 이렇게 대학에서 배우던 거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상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상에서 시각 자극이 교차가 돼요. 그리고 시각 피질의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이 눈과 대상상이고요. 예. 거기에서 카메라에 맺힌 망막상이 빔 프로젝트라는 시상에 와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뇌 피질과 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밖을 보는 눈과 안을 보는 눈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두 가지 눈이 함께 만나는 공간과 시간이 만나지 않고 체험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바로 비추어지고 있는 외부의 자극이 내 시각상으로 바로 비추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소위 바로 비춤이라는 경험의 출발점이죠. 기대어서 함께 일어난 드러남의 순간이고, 그것을 생명력이 마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각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떠올림의 순간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밖을 보기도 하지만 눈을 감고 꿈도 꾸잖아요. 꿈 안에서 있는 그림을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바깥 형상도 두 개의 눈으로 저 시각 피질에 형성되는 그림을 마주하고 떠올리는 게 시각 현상이 완성되는 거죠. 대개 이럴 때 큰 문제는 조형골이라고 얘기하는 긴 체험 속에서 익숙해진 감각이 들어오는 감각들을 다 아는 사실, 계단을 만나도 계단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익숙해진 조형거리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조형거리가 끊어질 때가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만날 때, 저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바로 붙여지고 그냥 의식의 표면에 떠올라져 있는 이 시각상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림자 속에서 그림을 보는 사람, 빛 속에 들어가서 그 투사되는 그림을 방해하고 변형시키는 사람, 카메라 앞에서 그림을 제공하는 사람, 그걸 잡으려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마주한 시각상을 조형을 하게 되는 마음의 능력들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감성, 지성, 이성이죠. 감각상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지성에게 대비쳐 보는 거죠. 지성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이런 거는 자동차 비슷한데 그랬더니 다시 들리면 이렇게 서로 비추면서 그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조형해 가는 거죠. 스스로 조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한 조형고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런 서로 대비추는 마음의 능력들을 감성, 지성, 이성이라고 서양 철학들은 파악을 하고요. 이게 동양에서는 없었느냐? 동양에서는 감성에 해당되는 게 인이고 지성에 해당되는 게 지이고 이성에 해당되는 게 의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비춰지죠. 얘는 이 세 가지 능력들을 서로 대비추는 걸로 이해하면 인이 예지가 전혀 그 이야기 서양 철학이 파악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공간이 평면으로 압착되고 밖을 보는 눈과 안을 보는 눈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능력들이 서로를 대비추면서 스스로를 조형해내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나가다면 이따가 태양을 향하는 사람처럼 도대체 원동력은 무엇인가? 빛인가? 우주인가? 아까 어둠 우주를 얘기하지. 플로티누스처럼 밝음에서 어둠까지 우주 전체인지 아니면 여기 살아있는 나라는 인간의 생명력인가?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가? 빛도 에너지이고 생명력도 에너지이고 둘 다 파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늘 동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리 표현한 게 채치원의 풍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이 마음대로 휘날려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동조되어 흐르는 거죠. 바람이 흐르는. 하여간 요 구조 속에서 문제로 가장 강력하게 다가서는 것은 도대체 원동력은 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 동조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서 나누어진다. 바깥과 안과 공간과 시간과 남과 나와 떼어낸 것은 다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에 그 유명한 나누어진 하나의 안이라는 모토가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치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관객이 거기에서 그 당연한 어떤 논리, 그 조형 논리, 그러니까 조형 작용인 거죠. 보지만 반대쪽을 보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바로 벽에 그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있고 프로젝션이 있는 게 당연한 말 같은데 좀 복잡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장치들이 그럼 충분했나요? 그걸 표현하는데 아니면은 그 장치들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조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조도가 강력해야 됐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숨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원리도 그렇지만 이제 태진 작가님이 물어본 작업의 어떤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걸 신경 썼는지가 그러니까 그 작업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평면도인데 여기에서 카메라가 우리의 눈일 수 있고 그렇죠. 빔이 탈라무스라는 시상일 수 있고 예. 그 벽이 시각 피질일 수 있고 저 위에 아주 흐린 빛을 쏘아서 원천적인 빛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거기가 그러니까 대상의 그러니까 시각상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망막상에 상응하는 현실상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구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저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 경험 체계의 신경 체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네네. 하고는 바람이었고요. 여기에 더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빛과 사람이라는 요소죠. 에너지원일 수도 있고 전 우주의 에너지원이 태양빛 아닐까? 뭐 이거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우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력은 자기 생명력의 주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에너지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설치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여기에 시각 피질에 쏘아지는 화상의 밀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디귿자로 천장과 저쪽은 유리창이었고 이쪽도 뭐 유리창 비슷한 벽이었는데 거기를 다 페인트 칠을 했고요. 유리창에 칠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요. 한 3번 칠하니까 3번 칠해도 그 유리창과 물감의 그 장력 때문에 조그마한 점이 남았고 마침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저거는 어느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 상태가 됐을 때 칠하기를 멈췄고요. 그리고 아주 흐리게 하는 디머를 장착해서 아주 흐리게 이쪽에서는 도저히 저기 빛이 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흐리게 하는 조명을 했고요. 그래야지 이 카메라가 그 앞에 있는 벽면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의 적외선 기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중 빛이 투과돼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의 모습보다 훨씬 부드럽고 섬세하게 돼서 엄청 아름답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그 자기 얼굴이 이런 그 거칠음 없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그러게요. 투사되는 그러니까 이게 대뇌 피질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 투사된다고 해도 그걸 인지하는 거는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멋지게 인지할 수 있는 걸 테니까. 어느새 모든 카메라에 있는 야간에 그러니까 지금 디밍해서 조명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게다 좀 보태주는 적외선을 쏘은 거죠. 그래서 화질이 화상의 밀도는 반사광들을 없앤 것이고 거기에 쏘아지는 화질의 질은 그러니까 흐린 조명과 적외선으로 굉장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트에서 중요했던 것은 빔 프로젝트를 낮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빔 프로젝트가 투사되는 빛을 방해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컸던 거는 투사각이에요. 왜냐하면 맨 끝에 섰을 때 저 앞에 확대되는 그림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확대감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동일 거리에서 동일 크기 정도, 동일 폭 정도를 투사해낼 수 있는 투사각이 일반 좁은 공간 사무실에서 쓰는 그래서 투사각이 큰 것들로 요즘처럼 뭐 바로 너무 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일 거리에서 동일 크기 정도를 투사하는 빔 프로젝트를 쓰고 그게 이제 빔 프로젝트가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후의 작업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 게 반각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나오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 비치는 빛인데 그 빛을 옆에서 쏘게 했었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빛의 피라미드가 되게 그리고 그 옆에서 낮은 위치에서 옆에서 비춤으로써 그 안에 사람의 움직임들 하나 다 잡아내 버리게. 그리고 이 반각이 그러니까 귀국해가지고 그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때 반각 내용을 반각기도 해봤고 뭐 지천태에서 하늘을 빛을 비춰가지고 하늘을 땅으로 보내는 이런 시도도 했는데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반응이 아주 특별했어요. 위에서 내려비치는 빛이 땅으로 내려오는 경험에 대해서 신의 은총이 사람에게 다가왔다고 느끼는,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는 충만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반각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확인된 거죠. 예, 그 물리적 구성은 카메라 빈 프로젝터와 벽인데 그게 눈과 시상과 시각 피질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랬던 거고, 나머지는 뭐 세밀한 건 그 정도 물리적인 효과를 구성하려고 했죠. 그 질문, 답변들 중에서 강하게 다가온 부분이 왜 그걸 빛의 피라미드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는 게 지금 답변에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나 어떤 상들이 맺힘은 사실 어떤 이미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체 구조가 거의 물질에 가깝게 느껴지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그래서 빛의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게 많이 다가왔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저는 사실 그 장소를 가보긴 했죠. 근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장소가 사실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게 이전부터 알고 있는 공간인지, 그래서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작업을 구상하시다가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 작업과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 관계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독일 디플롬을 할 때는 심사관을 자기가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볼프강 네슬러와 크리스티나 쿠비시, 네. 그리고 다니엘 하우지를 심사관으로 선택을 세 명의 했는데요. 교수죠. 네. 다니엘 하우지가 젊은 교수로 그때 막 부임해서 좀 신선했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 전시의 주제로 제가 이제 제시했던 게 피할 수 없는 헛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헛지형으로서 누구나 자기를 주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자 속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크게 비춰보는 투시법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그 스스로를 주체로 만들 수 있는 단계를 조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니엘 하우지를 2001년도에 1년 동안 자주 만나야 됐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교수가 공장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좀 편하게 얘기도 할 겸 해서 그 사람 기획에 참가를 했고, 그래서 탄광 석탄 캐는 지하 1km에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캐온 석탄, 그리고 상트 잉베트의 폐쇄된 면화 공장, 그 집안에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베르너 델러고, 그 사람도 그때 막 갤러리 K4 칼슈트라세 4번지에 갤러리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 친구도 이 공장 계획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자국계 미술계에 좀 연결을 하고 자기가 그 갤러리스트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미대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크죠. 독일 미대는 폐쇄된 학교가 아니라 거의 사회 한 도시 전체의 미술 행위들을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 공장 기획 중에 그 베르너 델러의 폐면화 공장을 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 공장 기획 내에서 제가 발표한, 그러니까 산업의 진보는 늘 태보와 같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설명한 밖을 보는 눈과 안을 보는 눈은 함께 한 몸이다, 뭐 이런 식의 연결될 수 있는 저 간단한 테이프로 만든 작업을 했고요. 저기서 하고 있을 때 이제
다니엘 하우직 교수가 이제 젊고 그러니까 그때 막 많이 생산되던 빔 프로젝트를 자기 강의와 작업을 위해서 그 사람도 빗 작업을 많이 하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내가 그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작을 하다가 이 공간이 내가 찾고 있던 그 공간하고 딱 맞네.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딱 투사가 제일 넓게 그 가난한 젊은 교수가 좁은 공간에서 세미나 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작업에 대한 주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2001년에 벌써 너를 만나라 라고 그러니까 전시장을 다 비워놓고 관객 스스로 능연하라고 너 자신을 만나라라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1997년도에 간단한 동관 4개를 세우고 관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만나는 작업이 객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떻게 작업받고 네 마음에는 어떤 상상을 하는지 찾아라.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작업이 아름답다 하지 말고 내가 아름답다고 해라. 뭐 이런 식의 텍스트를 줄줄줄줄 읽는 그게 아마 이 능연미술로 출발되는 것의 가장 첫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2002년에 와서 너는 크다라는 작업을 조금 확고하게 확인되기 전에 처음 모험을 하던 그런 작업들은 이미 시도가 됐었고 그 주제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설명했던 공장기획과 다니엘 하우직, 베어너 델러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사실 이 너는 크다 이 작업이 다른 공간에서도 작업된 거를 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업이 상당히 그때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인데? 그때 다른 도시였죠. 대표 마이스터 슐러 그거 이제 거기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동일한 작업으로 출품하셨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도 동일한 환경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이었다면은 그럼 이 작업은 그 어떤 여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어떤 히스토리하고 떨어져서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어떤 장소적 특수성하고는 좀 관계없이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비추고 대비추고 이 관계 어떤 보편적인 인식과 지각작용에 관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게 돼서 그곳의 전시에 대해서 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예. 다른 곳에서 동일한 작업을 한 게 2번의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독일 연방미술관 본에 있는 연방미술관이고 굉장히 큰 좋은 환경이죠. 근데 실제는 이 공장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동선이 달라지고 공간이야 미술관으로도 좋았지만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산 어린이 도서관인지 뭐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날 즈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는 가능하면 이 작업 자체가 누구에게나 새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이 빈틀이고 거기에 각자 사람이 와서 스스로 조형해내기 때문에 작업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틀에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간 조건 만들기가 그 아시바로 뭐 대충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장소 특수성이 맨 처음에 옛 면화 공장에서 너무 그 동선과 크기와 이런 것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 그게 성공적이었던 것 외에 다른 데서는 그런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소 특성보다도 효과 면에서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새로운 작업이고
사람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 능연이라는 네. 그 개념과 네. 스스로를 사람하는 네. 이런 개념에 관한 걸로서 보편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는 그 베르나델러는 연구 설치를 원했어요. 아, 근데 나는 디플롬 전시 기간이 끝나고 네. 모든 게 다 빌린 장비. 그리고 이제 그 뭐 조명기, 카메라 꼭 빌린 장비 돌려줘야죠. 돌려줬더니 베르나델러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베르나델러의 이 면화 공장이 나한테 레지던시를 줬어요. 네. 지금도 실제 내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방치하고 갈 기회가 그러니까 1년 돈을 벌어서 비행기표 값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근데 이 작업에서 이제 그 보편성에 대한 얘기고 특별한 거는 누구나에게나 새로운 작업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매일 만드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뭐 설치가 이렇게 해체되어 있는 것 언젠가는 뭐 다시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르나델러한테는 미안하게 그때 그 상태로 연구 설치했으면 공간하고도 잘 맞았고 내가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뭐 그때 당시에 빌릴 수 있었던 게 이제 학생이라는 어떤 혜택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서 학생은 마음껏 빌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있었고 그 혜택이 사라지면은 아쉽지만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식의 협력 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거는 많이 공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곳에서의 어떤 혜택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혜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죠. 현실적인 어떤 제한을 넘어서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너무 능연미술에서 출발된 기획들이 너무 급박했고요. 네. 1년 내내 해봤자 한 20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그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요. 가서 베르나델러가 나한테 레지던시 공간을 그 이후에 2004년까지 주고 오면서도 내 작업을 그대로 놔두고 왔기 때문에 가서 정리하고 다시 그 공간이 그 자본자의 유산 상속자로서 돈이 왔던 애였으니까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그 후에 한국에서 작업들이 너무 급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본 자료로 뭐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약한다면 어떤 광원이라는 게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가는 어떤 태양을 보고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 본다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사람. 그 어떤 감각 작용이나 그 본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자각이나 깨달음. 그것은 그것과 창작 주체의 어떤 역전, 이런 어떤 틀과 규칙을 만들고 제공하는 작가와 그 안에서 그것으로 어떤 스스로 조용하고 주체성을 만들고 그걸 유의라고 저는 통칭해서 유의하는 능동적인 어떤 즐김, 을 찾아가는 관객이란 것으로 현대 미술의 관객의 위상을 굉장히 높인다는 그런 현대 미술의 근본적인 어떤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행위한 사람들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영상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러면은 요만큼까지 그림자까지 도달한 사람 아니면 광원을 찾아간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건지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자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장소 얘기하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상트잉베트가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자부킨에서 끝까지 찾아오는 시간을 사람들이 겪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저기 뭐가 있길래 끝까지 가 내가 이런 식의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호기심을 유지해 오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의 능연을 출발점으로 갖는 것 그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능연을 하는 원천이 뭔가 빛일까 나일까 생명의 존재의 그 동물들하고도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인 게 인간은 지나온 경험들을 모두 다 축적해서 이어지는 선상에 있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걸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가 아니야. 이제 내 마음대로 이런 나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원천인가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했고 마침 그 설치 내에서 그림자를 보다가 빛의 원천을 돌아보는 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다 뭐 이런 원천으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나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니은과 모음의 양모음. 영어의 I, 소문자 I도 비슷해요. 탁 솟아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 나처럼 이렇게 통넓게 나라, 뭐 이 나는 뭐 이런 식의 의미 전파력은 I는 없잖아요. 모양만 비슷하지. 읽기도 발음상은 그렇게 다가오지만 크지 않고 중국어에서 재미있는 건 장자의 오상아예요. 확인된 나를 지금 깨어나고 있는 내가 장사 지낸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솟아나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큰 작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천으로 다가가는 여정이 의미 있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틀에서 관객들이 어디까지 다가가는지 그거야. 각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다가가는지 뭐 그 부분은 내가 일일이 평가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생긴 가장 큰 어떤 문제 같은 게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의 자기의 성숙 정도에 따른 반응이에요. 자기가 잘 성숙된 1차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자기를 구축한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이 와서 옆에서 내 모습도 보고 싶은데 지 모습이 좋아서. 근데 반면에 특히 어린이날 갔을 때 한국에서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자기 얼굴이 턱 떠오르니까 확 도망을 간다든지 어린이날은 애가 울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크게 모든 사람 앞에 딱 비춰지는 게 그 상처받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차이를 보고 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바꿨지만 거기에 관객 위상의 차이는 없다고 봐요. 자기 모습이니까. 이제 관객의 성취나 다가옴이나 깊이나 이런 걸 내가 따질 입장도 아니고 무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다가 나대기, 모두 다가 스스로를 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참여자와 관객과 창작자와 위상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능연 미술의 틀에서. 그리고 미술이 가장 앞서가고 있던 것이 모든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민주주의는 소위 법과 폭력이 없이도 만들어지는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세 사람이 다가오면 당연히 이 사람의 규칙도 하나의 생성 질서 속으로 포용이 돼야지 이 규칙이 있으니까 넌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다 그래요. 근데 현실과 가상의 양다리를 치는 작업에서는 꼭 그럴 필요 없는 것 아닐까. 그런 틀에서 엄청 많은 시도를 했고 원래는 미술공화국이라는 기획서를 냈었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거는 꺼내놓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민주주의에 미술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는 역사로 발전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작업을 꺼낼 때 스스로 나를 압도할 정도로 자기 원천,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기 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업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위 천재의 뛰어남이나 걸작의 위대함을 추앙하고 요즘 너무 많이 그렇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비엔날레도 그렇고 모든 미술계에서 그걸로 장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화하잖아요. 다니엘 하우지. 근데 그 아래 그런 천재와 걸작을 추앙하고 그 아래 기꺼이 수긍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자기 상상력을 발동시켜야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작자와 관객의 위상 차이는 없다. 모두 다가 나가 되기를 시도하는 것이 미술이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게 현대 미술의 아주 중요한 점들을 거드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현대 미술이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네. 있고 계속 저는 그러길 바라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작가님이 하셨던 언급으로 좀 다가가서 그 어떤 빛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 빛을 하나의 장치나 거의 에너지나 물성처럼 작업에 도입하신 건데, 예, 그런 빛이라는 거를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문명이라고, 예, 서구적인 개념에서 어떤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광명이 비친다, 야만에서 문명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으로 대변되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합리성이나 이성에 관한 그것으로 대변되는 어떤 지식이나 과학 이런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 그런 지금은 사실 그런 어떤 문명이라는 개념들이 사실 지배적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빛을 이용한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은유하기 위한 것인지, 예,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과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가 있거나 뭐 대비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인간의 보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 애들이 쿠자누스나 이런 틀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부터 빛을 시작을 했고 쿠자누스에 와서 빛을 아예 찾아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 그리고 플라톤의 빛과 신을 연결해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근데 불교에서도 석가 아침에 보리수 아래서 해가 떠오를 때 그 지혜의 깨달음으로 했고,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스님 중에 하나인 원효도 첫 빛이잖아요. 빛일효. 그리고 그 유교에서도 대학의 첫 구절이 명명덕이잖아요. 밝은 덕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누구나 늘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밝혀라, 뭐 스스로 생각하라라는 똑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너무 깊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감히 내가 뭐 빛의 상징이나 이런 얘기를 더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 빛과 어둠을 동일선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떤 언급하셨던 쿠자누스의 어떤 대립자 일치론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나온 발상이신지. 쿠자누스 처음에 독일 유학 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싼 학생 기숙사가 쿠자누스 하우스예요. 맞습니다. 그랬네요. 나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했는데 나이도 많고 불리해가지고 늙게나 들어가게 됐는데, 특히 이제 볼프강 네슬러 강의 중에 로울프가 쿠자누스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 대립자 일치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받았고, 볼프강이 준 작은 책자로 읽어도 아주 요약본으로 읽어봤는데 충분히 그 원본들을 몇 군데에서 구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참 능력이 떨어져서 충분히 이해는 못했고요. 근데 소위
태양을 찾아간 사람,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에 묶여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슬을 끊고 나는 저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원천을 찾아가 볼 거야. 이 원천을 향하는, 샘을 향하는 이 결심이 인간의 문화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취미생활이 태양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눈이 아프죠. 근데 실제 이게 뭔가 잘못된 병적인 부분이었었는데 난 눈이 나빠지길 원했어요. 안경을 끼고 싶어서. 딱 한 번씩은 아니 그게 이제 눈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테레비를 열심히 보죠.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웨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우리 아버님이 안경을 끼고 있었고 나도 안경을 껴야지 되는지 알았지. 아빠를 따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나빠지려고 늘 태양을 봤어요. 늘은 아니고 막 심심하면 시도를 했는데 태양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쿠자누스에서 얘기되는 태양을 찾아가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눈에 흑점이 생기고 더 이상 시야가 가려서 보지 못하는데 그 흑점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증거다. 이게 쿠자누스의 한 단계 뛰어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부분은 태양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화이트아웃이에요. 늘 전시에 한 작품을 내면 그 독일에서는 1년에 2작품 내는 게 당연한 반에서의 생활이었으니까 한 작품을 내면 나는 또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화이트아웃 상태가 되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시야를 가린다 이 생각들은 쿠자누스 영향이 크고 둘 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뭔가 직접 욕망할 때 블랙아웃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의에 빠질 때 화이트아웃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늘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정도 이해한 그죠. 뭐 그 이상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방식대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게 어떤 인간함이라는 것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또 제가 나오는 태양을 향하는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인용으로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쿠자누스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나 그의 사상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이었고 대학자였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권 안에서의 영향이 사실은 그 서구 전체의 영향과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서구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강하게 또 영향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구적인 어떤 중심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전부터 있던 그런 서구적인 영향이나 서구 자체에서 미쳤던 종교적인 영향, 그 뿌리 깊은 영향들로부터 어떤 주체적인 독립 이런 것들을 암시하기에 결국 그들의 언어를 빌려 오신 건지, 그러니까 그 올바른 길이라는 거, 어떤 제안으로 생겼지만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것들이 어떤 그 영상에서 언급하신 그 공자의 인간함 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독자적인 주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쿠자누스 얘기를 독일에서 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대리자 일치설도 뭐 작업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쿠자누스의 역할을 보면 1400년도에 생이거든요. 근데 1500년도에 태어났던 브루노는 쿠자누스 생각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요. 근데 100년 전에 태어난 쿠자누스는 차기 추기경 후보였고, 네. 거의 뭐 종교계에서 누구나 존경받는 아주 바로 추기경이 될 만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그분이 태어났던 베른카스트에 가보면 진짜 환상적인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려내는 게 보면 우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배하는 그 틀을 넘어서 주체적인 자기 사고를 시작한 사람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애들은 공자학당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괴테를 치기도 하지만 모든 기독교 장학 프로그램이 쿠자누스 하우스로 연결이 되고, 그 이태리 애들이 다빈치 장학금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세종을 얘기하는 것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가 완전히 아직 중세가 끝나지 않던 시대에 벌써 근대의 생각을 미리 선취한 사람이었고, 그런 틀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종교와 삶에 대한 이 부분이 서로 배척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믿지 않아요. 믿을 필요가 없지. 아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틀에서 쿠자누스에서 독토 이그란티아, 그러니까 무식한 박사라는 또 저술이 있거든요. 이 사람 생각은 알미 늘어나면 모름의 경계도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암과 모름, 종교와 지성은 서로 배척할 수 없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양을 찾아가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은 전 우주하고 연결되고, 바로 나한테는 어떤 그 나라는 그 본질까지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빈틀에서의 놀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그 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올바른 길, 사람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고 어떤 모두 하는 도덕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 태양을 찾아가는 자, 그게 뭐 사람함의 태양의 원천을 찾아가니까 씨앗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래야지 돼 하는 열매를 확인하는 게 서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그런데 암과 모름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지성은. 그러니까 요즘 뭐 종교의 시대는 끝난 것 같지만, 요즘 과학이 삶을 다 알았느냐, 도리어 모르는 면만 더 크게 넓게 갖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과 모름은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자누스도 그렇지만 그 플라톤도 그 서양 사상의 한 축을 이룬 인물인데, 이것도 앞에 했던 어색한 질문하고 다시 이어지는 어색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서구의 선구자인 철학의 선구자인 플라톤 우원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초반부에도 조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서구 사회나 서구 문명이나 그 문화권 그와 그 이외의 문화권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고대적인 그 어떤 고대의 어떤 사상들,
지금 현대 어떤 소비 산업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들이 어떤 반목적인 구도로 오고 계신 건지 좀 보고 싶네요. 반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보편사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인간을 쇠사슬로 묶어서 얼굴도 못 돌리게 방향 지어놓고 앞에 벽면에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는 자기 그림자와 바깥 세상에서 실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림자를 보게 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조금 설명하려고 했던 생각의 출발점인 평면을 찾는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체를 작동하기에는 빛이라는 플라톤 이후에 플로티니우스가 밝음에서 어둠까지의 전체 우주를 파악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게 신과 결합해서 종교의 절대자의 어떤 예정설 모든 게 다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에서 다시 인문부흥하듯이 그 상태의 중요한 근대적인 사고의 중요한 단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틀에서나 칸트가 나올 수 있고 소위 스스로 생각하라라는 호모 사피엔스의 그 모토가 나오지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립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플라톤이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또 달라지는 것들에 적응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 동굴 우화 부분은 제 작업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빛의 평면, 의식의 표면, 두 가지 눈, 그리고 평면으로 압착되는 모든 실체들, 이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작업의 형식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빈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관객들이 스스로 능ion할 수 있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가 관객한테 종이 한 장 주고 뭐라는 걸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요지는 관객한테 빈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창작자의 역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공된 빈틀에서 관객들은 자신의 즐김을 누릴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다면은 창작자의 그 제공된 장치는 그러한 장치를 부각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동일한 거라고 좀 보는데, 즉 창작자는 관객에게 어떤 즐김의 장을 제공하는 규칙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기존의 일방적인 창작자가 창작을 하고 수용자는 그걸 수용하고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능연을 이루어서 같이 합작하는 능연 미술로서 이 일을 그런 일방적인 수용의 관념에서 일반적인 것을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능연 미술로서.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작업의 궁극적인 요지는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작업의 역할은 모두가 창작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두 다가 자기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으로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빈 화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빛이 쏘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쵸.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 속에서 어떤 조형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너는 크다 작업을 계기로
내 작업의 특성을 빈틀 작업이라고 뭐 이렇게들 개념 정의하는데 빈틀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틀에서 했던 이제 작업 중에 전형적인 게 미술 영역을 비워두세요. 쿤스존의 비테 프라이할텐 이게 이제 금 공책에 구호로 적혀 있는데 그 말씀 있는 공책에 이 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위자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능연미술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작가도 능연해야 되지만 관객도 능연해야 네. 된다는 생각에서 내 창작을 관객한테 다 떠넘기는 것처럼 그것도 긴장감이 있고 좋죠.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어떤 형식과 틀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해하는 거는 무위자연이 아니라 가장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거 회사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또 우리 유교 베이스에서 미학 개념으로 굉장히 크게 얘기되는 뭐죠? 교묘한 미소의 보조개요. 아름다움 눈의 선명함이요. 그리고 소박함으로 꾸미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아가 물어요. 왜냐면 공자가 회사후소다. 그랬더니 예를 뒤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뭐 자아 칭찬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회사후소인데 소박함으로 꾸민다. 소박함으로 그린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면 회사후소는 그리는 일은 소박함 흰 바탕 위에 그린다.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거꾸로도 해석하거든요. 그리는 일은 바탕으로 다시 열려야 된다. 제가 창작을 한 것이 지성으로 확인되거나 이성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선함, 도덕으로 진선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결정되고 당위로서 주장되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고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심적 능력들이 촉발되어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마음의 자기 마음의 능력들을 비춰보는 활력 속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나 선처럼 고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인위적인 규칙을 가지고 창작을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관객의 마음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틀에서 만일 그런 상태가 되면 최종적인 조형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배경만 만들어도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틀에서 빈틀 작업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상상력을 발동해서 행동할 수 있는데 작업이 그럴 수 있는가? 만일 하나의 조형이든지 그림이든지 그려서 낼 때 요즘 이제 많이 하죠. 관객에 반응하는 네, 상호 네, 동작하는 뭐 예 그 인터랙티브 그리고 AI 시대에 네. 뭐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미술의 회사후소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창작한 것에 그 관객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빈자리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만든 어떤 작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상으로 드러나는 피조물이 사람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그래서 작가와 관객의 그 상상력에 서로 기대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고정해서 하는 거는 한 1년 더 가기 전에 폐물이 될걸요. 뭐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은 진리나 도덕처럼 고정되어서 또는 당위로서 주장될 수 없다. 그래서 빈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빈자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그래,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촉발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한다는 거,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건축 설계사 같은, 그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자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찾아내요. 그 사람의 자기 상상력과 자기 기쁨으로. 예, 무의자연에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는 창작자라는 것은 무의자연하지 않고 자기 규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규칙을 자연에 적용해서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업 속에 관객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질문도 사실 벌써 이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결국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마음껏 즐김을 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실 동일한 동일한 위상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결국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더 나은지는 아무도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어쨌든 낫다기보다는 어떤 동일한 위상이 아니라 역할이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도 그러면 자기의 어떤 체계를 이 안에서 개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땐 둘 다 그럼 개발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요즘 말로 퍼스트 무버와 따라가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패스트 플로워 뭐 어쨌든 얼리 어답터 팔로워. 예, 팔로워.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행하는 퍼스트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패스트 팔로워였다. 하지만 지금은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항상 이게 어떤 이슈처럼 다뤄지는데 예. 이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건지 퍼스트 플로우나 뭐 이런 따라가는 사람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과 먼저 가는 사람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로는 그 스스로의 삶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창작자와 수용자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작업에는 지금 빛과 그림자를 만드는 그 있음의 두 가지의 큰 대비가 있거든요. 빛은 자기 어떻게 해서 빛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너지의 원천이. 근데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을 가려서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빛이 쏘아지면서 그 있음이 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더라도 그 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빛은 있음을 드러내는데 그 있음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난 것이지 있는 그 원래 그 자체의 모습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있음은 거기에 있는데 혼자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창작자와 수용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작업에서 드러난 형태를 이걸로 얘기하면 너무 먼 비교인 것 같은데 하여간 드러남과 있음이라는 드러냄과 있음이라는 그거에서 큰 어떤 괴리 같은 게 있다. 그 빛을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다 난. 하여간 있음과 드러남의 두 가지의 큰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가 함께 기대어 드러난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있음은 그 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고 그렇지만 있음은 거기 있지만 혼자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이런 틀처럼 창작자와 수용자가 이게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진리와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이라는 틀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그 어떤 마음의 능력들의 고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작품의 물리적인 특징 속에 아름다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수용자의 능동적인 자발성이 없이는 아름다울 수 있는가? 우리가 기획했던 미래미사라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아름다움의 역사.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마음의 심적 능력들의 고향을 촉발할 때 확인되기 때문에 꺼내놓은 작업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 그렇지만 작가가 미리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진다. 이런 생각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아름다움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기획도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뜻에서 창작자와 수용자는 기대어서 함께 아름다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물론 창작자가 그 규칙을 먼저 만든다라는 틀에서 그 규칙 안에 수용자가 막 자기 마음을 어떻게 폭발시키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우를 따지기가 싫은 거죠. 기대어서 함께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설을 가져오게 되면 부처는 모든 것은 기대어서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대한 것을 환멸 연기로서 없애버리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해탈할 수 있다. 제법 모든 규칙 속에는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부처 다음에 온 유식불교에서 기대와 함께 일어난 것을 주체적으로 기댄 것과 수동적으로 기댄 것이라고 구분해서 능연과 소연을 구분하는데 원 부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대는 것은 능연에 기대는 거죠. 그런 틀로 생각했을 때 창작자와 수용자가 기대어서 함께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용자라는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형거리에 익숙한 그 순환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깨지고 어떤 호기심이 발동하고 마음의 능력들이 확 고양되는 상태에서 수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때 수용자는 늘 창작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시 그 현장 상황으로 한번 좀 가서 이렇게 그 스스로 자기의 어떤 능연함에서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관객들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가 관객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경우가 있다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나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나눈 경우가 있나요? 예. 그런 경우를 이따가 예를 들도록 하고요. 네. 이 관객을 관찰하게 된 것에 대한 제 경험을 보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빼놓지 않고 최소한의 한 점, 두 점 작업을 해왔는데 많은 경우에 전시가 시작되면 탈진해요.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보는 사람의 목만 남았다. 그리고는 전시 오프닝 전날 밤 새벽 2, 3시 작업을 끝내고 한 잔 먹고는 그냥 화이트아웃.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능연미술이라는 틀을 찾아가면서 능연 갈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작가도 능연하지만 관객도 능연해야 된다. 그리고 작가와 관객이 기대어서 함께 아름다움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전에 얘기했던 미래미사 기획처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것은 작가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점점. 그래서 그 전시를 본다 뭐 이런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 작가들보다 더 많이 막 투자에 쫓아다니면서 찍고 뭐 기록하고 플래시 필름 만들고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전시를 본다라는 틀에서 CD-ROM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친구들은 자기를 관찰했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리고 선물을 줘서 그런지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충실하게 기록해줬기 때문에 엄청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작가 입장이고, 관객에서는 그 전시를 본다, 아까 거기에 전시를 본다고 쓴 액자를 보고 있는 친구, 내가 그걸 찍어가지고 또 쓰면서 함께 야 내가 전시를 본데 네가 그걸 보면 어떡해. 뭐 이런 식의 쳇바퀴 도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뒤에 또 질문에 나오는 그 실시간 기록 부분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관객을 관찰하는 작가라는 게 의미 있는 요소는, 작가가 하나의 조형을 할 때, 그리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전시를 할 때 보면 내가 만든 조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은 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조형할 때 애초에 이미 조형의 맥락을 갖고 있어요. 원시 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조형적인 맥락이 원시 시대부터 이때까지 구축되었던 많은 미술사의 조형의 그 내용들을 어느새 경험 속에 체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내가 이걸 만들면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호기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전시를 개최할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전시들이 있었고, 올해 저 비엔날레 뭐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또 만들면 내 독창적인 거라도 거의 유사한 게 있으면 그 흉내 냈다고 욕 먹으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한다든지, 그런 전시의 맥락도 확인하고, 사회 역사적인 베이스 안에서 사회적인 맥락도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호가 올해 태어나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해바라기 안 그릴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런 틀에서 소위 콘텍스트라는 얘기,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요소가 창작에는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꺼내놓은 작가가 관객을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 공통감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반응들, 전시했을 때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따로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신 거는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료집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지, 아니면은 그런 기록들이 아카이빙 된 것들이 있는지 따로, 그게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을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기록 부분은 이게 한국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면 1년을 다 투자해서 노동하고 열심히 해서 전시해도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뭐 30명, 한 달 전시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정도의 이런 성과를 하고, 설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서 다 해체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 많이 신경을 썼고, 실제 능연미술, 뭐 금공간 이런 책들은 도서출판 나비꿈에서 출판되어 있지만 거의 팔리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식의 2차적인 기록 문제도 있었지만, 너는 크다 작업에서 기록 문제를 그때는 이렇게 디지털 SD 카드들이 아니라 그거였잖아요. 테이프. 그렇죠. 테이프가 허용되는 한에서 조금 아카이브용으로, 실제 그 안에서 제일 편한 이제 그 펠크링엔 식구들이 왔을 때 촬영한다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촬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르시즘 반응을 확인했어요. 한 한국 유학생 작가분이 엄청 불안해하고
거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인 입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난 혼자 들어가 있던 사람 혼자 들어가게 하고 촬영 원하지 않는데 촬영 안 하고 물론 이제 테이프 값이 없어가지고 거의 촬영 딱 하나 그 펠크링의 식구들이랑 한 번 한 거 외에서는 촬영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날씨점 반응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내 작업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스튜디오 25-9 기획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서라도 기록하려고 하고 창작 출판 기획도 그렇고요. 네. 근데 요즘 미술 경향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능력 미술이라는 게 사실 커뮤니티 아트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커뮤니티 아트의 경우들을 봤을 때는 그 관객들의 그러한 소통의 자각까지를 염두에 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작업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자기가 이 능력 미술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에 대한 자각. 예. 그러니까 작가와 같이 작업을 만들어나고 어떤 미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자각하게 되는 그 어떤 신호들을 감지하신 경우가 있는지. 독일에서는 아주 많았고, 아 예. 한국에서는 이 가까운 그런 공간 팀들이나 좀 이해를 하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마구 회자되는 커뮤니티 아트, 네네네. 뭐라고 뭐 공동체 미술이라 그러는지 뭐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독일에서는 요셉 보이스의 사회조형이라는 개념에서 충분히 확인이 됐고 그런 틀들에서 우리는 너무 늦은 거죠. 전달되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능연미술과 불교의 연기라는 개념, 기대어서 함께 일어난다라는 연기 창작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 커뮤니티성은 이미 확보된 거고요. 근데 교육이나 이런 틀까지 가는 것들은 난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렇게 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고 뭐 이것보다는 서로가 각자가 스스로의 규칙을 만드는 목적으로서 목적들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모두가 자기 규칙을 주장할 때 살 수 있는가? 지금 현 정부는 그냥 혼동의 상태로 빠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연기 창작에서는 모두 다가 스스로 목적이고 자기 규칙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목적들의 나라들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연기 창작 개념 자체가 작가와 관객이 연기하고 작가와 물질이 재료가 함께 기대어서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각과 의미가 문자에서 얘기했듯이 함께 기대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너는 크다 이후에 그렇게 그렇게 지속하게 그 맥락을 지속하게 콘텍스트를 지속하게 되면서 하셨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것도 이 자리바꿈, 특히 배우치기,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연기 창작이 좀 더 직설적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성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귀국 이후에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능연을 관객을 능연하게 하는 거에 적극성이죠. 기획 자체에 참가하는 사람 능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기획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틀에서 됐는데 실제 이제 이 능연미술이 출발되는 게 2007년에 아까 얘기했던 안 아름다움, 그 기둥 몇 개 세우고 대상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런 틀과 연결해서 강제력 없는 명령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손을 얹고 눈을 감아라. 회화 전시에 손 짜고 그려놓고 거기서 그림을 가리게 만드는 뭐 한번 돌아봐라 뭐 이런 것들. 전혀 강제력이 없는 길거리에 명령문 하나가 적혔을 때 명령이기 때문에 좀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저까지 거 내가 따라봐. 어떤 헌법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강제력 없는 명령문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 1차에서 얘기했던 너를 만나라 하면서 빈틀로 하고 내가 전시를 보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많은 기획들을 진행했는데 1차 작가방송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 중에 역사기획 선구 사회의 맥락들이 작업에 바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도를 한 거고요. 목적들의 나라 진짜 작가들은 자기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싸움으로 뭐 많은 우여곡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도덕성에 대한 실험으로서 했었고요. 창작출판에서는 3인칭 부품과 1인칭 비평을 통해서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비평의 비평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었고요. 네. 실제 스튜디오 25-9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3자의 1인칭 비평이라는 게 발전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저도 많은 기획들을 지원을 했었어요. 자기 미술사, 네. 배우치기, 혼종 차원. 근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점점 기획수들을 헛쓰는지. 근데 여기 스튜디오 25-9 기획을 이 춘천 베이스에서 이음이라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기획을 한 안대희 작가님의 스튜디오 25-9를 확보를 했고 저는 거기에 질문자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3자의 1인칭 분석을 시도하게 됐고 그 맥락이 전체가 그 너는 크다라는 관념하고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그런 다양한 시도들 속에서 사실은 아까 그 어떤 내용적인 어떤 맥락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여자들한테 충분히 전달됐다고, 그러니까 자평을 하시는지, 그게 그런 말씀하셨던 그 참여 작가들의 작업들과 그것을 즐기는 관객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어떤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역할들로 발현이 되었는지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제일 난처한 그렇죠. 질문인데요. 그런 공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획으로서 미술을 진행하면서 솔직히 내 작업을 꺼내고 빈틀로 꺼내고 거기서 관객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 내 작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 쉽잖아요. 네. 근데 이 기획에는 작가들이 참여를 그렇죠. 하고 작가들이 자기 규칙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5만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틀에서 마치 규칙들의 전쟁터 같이 돼버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도리어 상처받고 떠나버린 작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떠나더라도 스스로가 스스로 원천으로 돌아서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떠나서도 계속 작업하는 틀에서 보면 도리어 그래 뭐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기획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틀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다워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많은 실패를 했는데 위안을 삼고요. 그래도 하여간 이 능연미술에서 시작되어서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보다도 스스로 그려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그릇이 차서 넘쳐나라. 원천이 샘이 솟기를 바라는 그 구호는 아직도 주장하고 싶고요. 계속 해갈 수 있으면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조금 끝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작가님의 의도 자체가 그동안 기획과 이 작업으로서 파생된 작업들이 상당히 복잡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자기가 창작하면서 느꼈을 만한, 아니면 몸에 배웠을 만한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지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실패가 있었든 간에 이 영향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자신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럼 어떠셨습니까? 실제는 그 김태진 작가가 질문지를 써준 게 큰 자극이 됐어요. 실제 한국 와서 그러니까 기획서를 써야지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종잣돈이 있어야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종잣돈 없이 해봤는데 더 많은 파탄만 생기고 그거 진행하면 또 결과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원 신청해야 되고 이 쳇바퀴에 지쳐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기획 속에서도 각자가 목적이고 서로의 자기 규칙만 주장하게 될 때 많은 오해들로부터 생긴 이런 문제들이 많았고요. 근데 제 작업을 직접 봐갖고 같은 그 베이스에서 미술 공부를 했던 태진 작가님이 한국에서 보이지 않던 매개자 지배 언어와 시험 받는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본 것, 느끼고 생각한 것으로 질문을 하고는 갑자기 한 2, 3일 전에 받아서부터 저걸 어떻게 답하지? 저도 뭐 엄청 갑자기 새롭게 이 지금 독일에서 밤새 애들이랑 떠들던 그런 식의 생각도 났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이 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쳐가던 마음에 활력을 다시 좀 찾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솔직한 질문들에 감사드립니다.